네, 미국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6월 CPI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작년비 3%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1%를 하회한 것인데요. 한국은행 금통위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두 브레인 모시고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요. 아주 든든한데요. 네. 중고 센터장님과 한 자리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또 너무 실험을- 좋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데. 네, 바로 질문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발표된 6월 CPI. 시장에서는 뭐 3.1%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소비 이 물가 인상은 둔화될 것이라는 추세에 어느 정도 점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한 분석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결과는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널치도 그렇고 모두 다 하회를 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둔화의 가장 주된 요인이 교통 부분이었을 거예요. 연료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항공요금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굉장히 좀 둔화가 빠르게 된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래도 연준은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점인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거비를 비롯한 부분들은 여전히 연준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7월 달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7월 달 인상은 좀 재검토를 하고 9월 달 인상으로도 다시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소폭은 조금 생각들이 조금 다시 나뉜 것 같아요. 다만 저 역시도 물가 상승률 둔화된 것 자체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근원 물가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서 좀 나머지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간밤에 CPI가 네. 특히 근원도 5%를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7월도 금리 스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CME 패드 와치를 보니까 92% 확률로 금리 인상을 또 점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7월은 그렇고 뭐 아까 7월 스킵하고 9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뭐 다소 이 물가 이전에는 고용 지표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두 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네. 있었거든요. 좀 바뀔까요? 저는 조금 시장하고 좀 다른 의견을 어.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7월 달에도 동결을 할 하고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성이 없진 않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3%대로 둔화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얘기하는 타깃이 사실 2%라는 수준 자체가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 2020년 8월 이후부터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AIT를 도입을 했죠.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어떤 기간 내에 이제 평균을 맞춰서 2%를 기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할지, 어떻게 계산을 할지는 시장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3%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연준이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AIT 물가 목표에 그러네요. 도우라도 했다라 말을 할 수도 네네.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또 근원 물가 측면에서도 전월보다는 또 상승률이 둔화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번 달에 또 추가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물가가 바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반적인 뭐 경기의 분위기나 물가의 분위기나 고용의 상황들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통화정책 결정되는 건데 그래도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용 부분이 걸려요. 다만 고용 수준이 여전히 조금 뭐 양호하다라 말을 많이 하지만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양상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뭐 실업률 측면에서도 다시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연준에서 6월달에 제공한 전망치에 따르면 4.1%가 전망치인데 이 전망치는 4분기 평균으로 말씀을 이제 하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3.5%가 이제 올라와서
연말쯤엔 4%대가 올라온다라는 건데 과연 그 실업률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좀 평가를 할지가 되게 궁금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4%라는 숫자가 우리가 또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고용을 평가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아닐 거거든요. 물론 이게 7월 달에 이후의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앞으로의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본 지표들과는 다르게 또 흘러갈 수 있다라 보고 있는 부분들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작년부터 3월부터 인상을 했지만 중립금리라고 해서 이 정도를 넘겨야 물가를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레벨이 있거든요. 2% 초반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수준을 넘긴 시점도 작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통화 정책의 시차가 1년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 지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연내 뭐 2차례 이상의 인상은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7월 달까지도 좀 동결을 가져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오, 네. 네. 비둘기파적인 우리 네. 우혜영 연구원님의 비유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금통이 개최가 되고요. 지금 채권 전문가들 93%가 4회 연속 동결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는 25bp, 0.25%포인트 인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동결 전망이 이렇게 우세한 이유,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연준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발표된 지표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고용 지표 역시도 연준의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한국은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이미 조금 빠른 속도로 이미 둔화가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물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물론 다시금 반등할 만한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연말까지는 떨어지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 자체가 이제 경기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전망에 좀 비추어 보면은 그 모멘텀이 대외적인 요인에 많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쪽 경기 회복의 리오프닝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점이랑요. 두 번째는 IT 경기가 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는 전망에 기초해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불확실 요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기대감을 가지고 소폭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의 경기 쪽 그 수혜가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불투명하고요. IT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그 하반기 중에 4분기 중에 또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한 전망을 비추어서 전망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이 되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도 상저하고의 그림을 그리지만 모멘텀 자체가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뭔가 섣불리 금리 인상을 또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국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뭐 증권사 PF 문제라든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들 이런 세 가지 리스크도 남아 있어서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더 해야 되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추가 인상 내지는 뭐 강력하게 계속해서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역시도 이창용 총재 역시도 이제 스탠스는 바꾸진 못할 것 같아요. 추가 인상 한국은행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은 뭐 3.7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당연히 뭐 동결 결정이 나오겠지만은 이러한 멘트들은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5월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제 한 2-3명의 위원들도 이러한 추가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수견 같은 경우도 물론 거의 전망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나오더라도 5월달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었고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섣불리 인하를 시사했다가는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금융 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파적 동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에 대한 리스크를 보면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또 외환 시장을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금리 차가
만약 우리가 동결을 하고 연준이 7월에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처럼 25bp 정도 올리면 아마도 벌어지지 않았었던 한미금리 차가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리스크나 성장률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외환 시장 때문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데요. 일단 환율 시장이 굉장히 작년 10월처럼 기대 쏠림이라고 하나요? 단기간의 변동성이 확대가 그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국은행이 10월 달에 빅스텝을 다시 네. 단행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줄였다가 다시 확대한 빅스텝이었는데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다라 고민을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추가적인 역전폭 확대 때문에 기인한 환율 상승, 재급등 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한국은행도 뭔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 만연한 생각들이 7월 달에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연준이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자칫하다가 뭐 추가 인상도 할 수 있겠지. 요 정도는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두 차례는 아니겠지만 한 차례는 무조건 인상한다라고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인덱스나 지금의 원달러 환율에는 연준의 추가 인상 확대에 따른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과의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가 다소 조금은 생각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또 역전폭 사례대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했을 때 총 4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2000년 초반대, 두 번째가 2006년, 세 번째가 2019년, 지금인데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역전폭이 확대가 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한다라 보긴 하지만 요 확대됐던 사례들을 보셨을 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역전폭이 확대가 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잘 버티던 구간도 있었고 오히려 역전폭이 확대가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던 때가 있었었는데 급등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네네. 했을 때 19년도 7월 달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좀 다른 상황의 역전폭 확대였어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한국은행이 한 보름가량 먼저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나서게 됩니다. 2019년 7월이었는데요. 이때 왜 인하를 했냐라고 보시면은 2018년도 6월 달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됐었고요. 글로벌 경쟁이 확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제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수출 쪽의 부진이라든지 글로벌 경쟁 급감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 경제의 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막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죠. 이 얘긴 즉슨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를 함으로써 역전폭이 확대가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조한 것 같은데 한국 경제는 좀 불안해요. 근데 한국은행이 먼저 대응을 한다,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역전폭에도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함으로써 역전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뭐 과거에 봤던 것처럼 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만 하지 않는 이상 연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인상 한두 차례 정도만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대응하는 상황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동결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리 인상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네. 또 인하를 하기도 어려운 요인들도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매크로 환경 점검해 봤는데요. 아주 야무지게 해설을 해주신 우혜영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